반갑습니다. 특수아동의 이해 4장 지적장애 아동의 특성과 지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시작 전에 여러분이 작성한 원페이퍼 보고서를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4장의 중심 주제는 특수아동 교수 전략 10가지를 설명하고 자신에게 맞는 교수 방법을 찾아 이유를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수업 진행하기 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오늘 5가지로 분류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및 정의 부분에서 지적장애의 개념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좀 특별한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보, 멍청이, 미숙한, 결함 있는, 모자란, 무능한, 덜 떨어진 이런 형태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천치박약, 을간이, 정신박약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의 사람들을, 지적장애인들을 지적장애라는 용어가 미국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사용되기 시작해서 가장 많이 지지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법적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정신지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과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며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정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은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1급은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 그럼 2급은 지능지수가 35에서 50 사이인 사람, 3급은 지능지수가 50에서 70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지능지수에 따라서 1급은 생활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생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고, 2급 같은 경우는 일상의 단순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복잡하고 특수한 기술을 익힐 수 없는 그런 직업만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 3급 같은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직업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념 정의에서 평균보다 심각하게 낮은 지적 가능성을 가졌을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장애 문제는 지능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중요한 척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정규분포선에서 하위로 채워져 있는 그 0.13%나 2.14% 상황으로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지적장애인 일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적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 내용은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하게 눈으로 좀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 전, 출생 전후, 출생 후에 생의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행동적 요인, 교육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의학적인 위험 요소를 따지고 보면 생의학적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 전에 전염색체 이상이나 출생 유전자 장애, 출생 전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뇌 손상이나 신생아 질환을 앓고, 또는 출생 후에 사고로 인해서 뇌 손상이나 영양실조, 지적장애를 초래하는 각종 질병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원인 및 출현율 중에서 염색체수 이상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염색체가 잘못됐을 때 다운 증후군이 가장 좀 유명하게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겁니다. 이 다운 증후군은 부모의 생식세포 감수분열 과정에서 21번 상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다운 증후군은 신생아 600에서 한 800명 중 1명 정도쯤으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지능을 보이고 전형적으로 얼굴 모양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클라인펠트 증후군인데, 이 클라인펠트 증후군은 가장 흔한 성염색체 이상으로 정상적인 남성 염색체 XY에서 X 염색체가 추가되어가지고 XXY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 다음 티너 증후군인데요. 이 티너 증후군은 여성에게서 나타납니다. 여성의 성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데, 티너 증후군을 가진 여성은 한 50%에 해당해서, 여성의 약 50% 정도쯤은 모든 염색세포가 모든 염색세포 중에서 X 염색체 하나가 없어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아 한 2,500명에서 3,500명당 1명 정도쯤으로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다음 염색체 구조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또 다른 염색체 이상은 염색체를 구성하는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자신의 쌍이 아닌 다른 염색체와 결합했을 때 나타나고요. 둘째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염색체의 일부가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일부가 결손되어서 나타나는 염색체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형태로,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염색체 이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프레트월리 증후군, 안젤만 증후군, 묘성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등으로 이렇게 보통 분류되어서 불립니다. 원인 및 출현율에서 상염색체 우성유전 장애가 일어났을 때 신경섬유종증, 아퍼트 증후군 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염색체 열성유전 장애가 일어났을 때 보통 대사장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5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비닐케톤요증 있고, 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고, 갈락토스 혈증이 있으며 효모시스턴 요증, 단풍 당뇨증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염색체 유전자 장애일 경우에는 약제 X 증후군, 레드 증후군, 레시 나한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기타 생의학적 위험 요소로 보면 신경관이 손상되었을 때, 모체에서 감염되었을 때, 또는 영양실조로 태어나서 충분하게 영양을 받지 못했을 때 지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행동적, 교육적 위험 요인을 본다면, 먼저 사회적 위험 요소에서는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그 다음 모체의 영양이 부족할 때, 또는 납 중독증이 있을 때 그런 위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보면 빈곤한 가정일 경우 충분한 영양 보충을 해주지 못하게 되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모체, 엄마가 건강하지 못할 때 아동에게 그대로 아이에게 영향이 갑니다. 태아 상태에서 영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거나 태어나고 난 후에 영아기 때 엄마로부터 충분하게 영양을 또 받지 못할 때 지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납중독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체, 엄마의 몸에서 이미 납중독이 된 상태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요. 태어나고 난 뒤에 입 안으로 중독된 납으로 만들어진 어떤 물체를 입에 넣었을 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장난감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두고 만들고 있습니다. 재료가 혹시 납중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잘 살펴서 만들고 있는데, 중국이나 다른 좀 후진국에서 만드는 그런 장난감에서는 아동들의 입에 들어갔을 때 위험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장난감을 잘못 가지고 놀면서 아동기 때, 유아기 때 자연스럽게 입안에 넣고 빠는 행동을 하면서 납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장난감 같은 경우 잘 살펴서 쥐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행동적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입니다. 먼저 출생 전에 부모가 약물 복용이나 음주, 흡연 같은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산전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미성숙한 행동을 했을 때, 출산 전후에 태어나는 부모의 육아를 거부할 때, 그 다음에 출생 후에 부모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부적절한 안전조치로 뇌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아동이 격리되어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지적 발달이 필요한 사회 활동이 있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서 자랄 경우에 지적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동의 다루기 힘든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동이 자칫 잘못하는 어떤 행동들,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잘못 굴러 떨어진다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큰 물건에 부딪혀서 뇌를 다칠 경우, 이런 위험 요소들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적인 위험 요소 부분입니다. 지적 능력과 적절한 적응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정보 제공, 그리고 교육적 지원을 충분하게 받지 못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출생 전에 임신 및 출산을 위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 직접 장애를 가진 부모는 출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로서 준비가 덜 된 상태, 주로 이 청소년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출산 전후에 필요한 중재를 충분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할 때,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위험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에 부모의 양육 기술이 부족하고 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면서 자라날 때, 특수교육이나 가족 지원이 적절하지 못할 때,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지적으로 부족한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대로 잘못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부모의 지적인 상태만큼 자라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영양적인 부분이나 외적인 어떤 부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계를 가지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류 및 특성에 들어갑니다. 지적장애 분류를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분류 기준은 IQ, 즉 지능지수 부분입니다. 1급은 지능지수가 34 이하인 경우, 사회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평생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을 1급으로 봅니다. 2급은 35에서 49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단순 행동은 가능하고 어느 정도 감독과 지도를 받으면 복잡하지 않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50에서 70 사이의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직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테일러 등이 2006년에 분류 체계를 만드는데 지적장애 분류의 경우 원인론에 의한 분류, 정신능력 기준에 따른 분류, 요구에 의한 분류, 교육적 분류, 필요한 지원에 대한 분류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준은 발병 시기별 분류, 그 다음 지능지수에 의한 분류, 교육 혹은 훈련의 기능 여부에 의한 분류,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의 수준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분류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지능지수는 경도, 중정도, 중도, 제중도, 정신상태를 봅니다. 교육 상태에 대해서는 교육 기능, 교육이 가능한가, 훈련이 가능한가, 중도, 제중도 정신 상태인가, 이런 것을 분류해서 찾아보고요. 그 다음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에 따라 나누는 것은 간헐적, 제한적, 확장적,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가, 이 지원 상태에 따라서 나누어 봅니다. 그 다음 AAIDD, 미국 지적 발달 장애의 분류에서 정신박약, 정신결함, 정신지체, 이런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정신박약은 저는 박약 천치 이렇게 불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1906년에 만들어진 분류 기준입니다. 그 다음 정신결함이 있는데 높은 등급, 중간 등급, 낮은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정신지체로 나눴을 때는 경계선급 정신지체인가 경동과 중정도, 중도, 제중도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그 다음 역시 정신지체를 뭐 이렇게 나눠보고 경도, 중증도, 중도, 제중도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정신지체의 내용을 간헐적, 제한적, 확장적, 전반적 지연 정도에 따른 분류. 그 가장 최근에는 간헐적, 제한적, 확장적, 전반적 지연 정도에 따른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DSM-5 정신질환 및 통계 매뉴얼 5번째 개정판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분류한 겁니다. 지적장애, 지적발달장애는 개념, 사회, 실용 영역에서 지적 기능 및 적응 기능의 결함이 발달기에 발생하는 장애이다.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A. 추리, 문제 해결, 계획, 추상적 사고, 판단, 학업, 경험, 학습 등과 같은 지적 기능의 결함. 이는 임상적 평가와 개별 표준화, 지능검사 모두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두 번째, B. 개인 독립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발달적, 문화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적응 기능에서의 결함이 있을 때, 지속적인 지원이 없다면 적응 결함은 가정, 학교, 일터, 지역사회 등에서 여러 환경에서 의사소통, 자해참여, 독립과 같은 일상생활 활동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제한을 가져올 경우 두 번째로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C. 지적 및 적응 결함의 발달기에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지적장애 특성에서 학습 특징을 보면 주의 부분에서요. 지적장애 학생들은 흔히 교사들로부터 아주 산만하고 주의 집중 시간이 짧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과 주의 유지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이는 장애가 심할수록 더 심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소위 말해서 학습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는가 이 부분인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 기억의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학생들은 기억의 결함을 보여서 학습 속도가
현저히 느립니다. 세 번째, 모방과 일반화의 문제인데요. 지적장애 아동들은 모델을 관찰하거나 모방하는 것들을 통해서 학습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학습할 수 있는 우발적 학습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모방하거나 일반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과 관련 학습 성취 부분입니다. 지적장애 아동들은 또래에 비해서 학습 기술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주요 교과에서도 낮은 성취 기준을 보이고 수준을 보이고 체육이나 작업 등과 같은 비형식적인 교과에서도 어려움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들보다는 현저하게 학업 성취가 늦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류 및 특정에서 심리 및 사회 행동적 특징을 보면 동기와 실패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외부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통제소가 있고 사회적 발달 그리고 정서 발달 행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 6가지의 문제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및 의사소통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 부분에서 언어는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영역에서 통합적 능력으로 볼 수 있는데 언어 발달의 특성에서 언어 발달이 지체되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의 지적 아동들의 특징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많은 지적 장애 아동들은 사회적 기능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말로 전달되고 말로 이해하는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보통 이 지적 장애 아동들의 특징입니다. 신체 건강적 특징에서는 먼저 운동 능력에서 지체 장애 아동들은 운동 활동이나 신체 노력에 위해서 생활 연령이나 정신 연령과 같은 또래 비슷한 아동들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운동 능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건강적 특징은 유전적인 문제를 지닌 일부 지적장애들 외에는 그냥 대다수의 지적장애인 경우 외모나 건강 상태에서는 일반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지적인 문제로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좀 분류를 해둬야 될 게 뇌성마비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지적장애가 생겼을 경우 그때는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교육 및 지도 부분에서 먼저 의료적인 중재를 보겠습니다. 지적 능력 및 적응 개선을 위해서 외과적 조치나 기적적인 약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의료 조치 부분에서 지적장애인들은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적장애의 기질, 즉 원인을 예방하거나 또 교정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으로 거의 정상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뇌수종의 조기 수술과 PKU, 페닐케톤요증의 경우는 조기 검사를 통해서 식이요법을 하면 아주 효과가 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의 원조 부분입니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여러 설비들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미국 장애아동교육법 쪽에서 보면 보조공학을 장애 이동의 기능적 수행 능력을 향상 또는 지속시키기 위해서 활용되는 모든 도구, 장비, 시설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중재로 보겠습니다. 교육 환경은 지적 아동들은 정규학습 특수학급 통학제 특수학교 또는 기숙제 특수학교 등에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각 경우에 아동의 지적 지체의 정도와 적응 행동에 따라서 배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도 지적 아동의 교육의 경우 경도 지적 장애 아동은 지체된 학습자들 중에 가장 큰 집단입니다. 아마도 가장 넓은 범위의 기능과 욕구를 가질 겁니다. 어느 정도 그냥 가볍게 아픈 사람들, 이 경도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50에서 69 정도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반인에게 준할 정도로 약간 이해가 잘 안 되고 조금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거의 정상치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욕구가 아주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민스트레밍 철학이라는 것은 민스트레밍은 특수 아동의 교육적 차별을 철폐하자는 그런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아동의 교육적 차별을 철폐하는 철학의 출현 그리고 실행이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특별히 유리하게 작용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반인에게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된 거죠. 세 번째, 중증도 지적장애 아동의 교육 부분에서 옛날에는 중증도 지적장애 아동들은 특수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특수학교가 적절한 교육 환경, 또 조절된 학습 환경, 그리고 적절한 일상생활에 계획된 제공이 될 때라도 문제가 있는데 이들은 분리라는 중요한 결점이 생깁니다. 이 지적 장애 아동들이 있는 부모들은 제가 만나봤던 대다수의 이 부모들이 일반 학교의 학생들이 갔으면 같이 가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 중증도 아주 심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의 바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기 자녀가 어떤 보통 아동들이 겪게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을 겪고 그런 졸업장을 받았으면 하는 이런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되는 학교를 따로 분리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느낍니다. 네 번째, 중도 및 최중도 지적장애 아동 교육에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도 지적장애 아동들은 정규학습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증도 지적 아동들은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에서 교육받을 수 있지만 이 중도 지적장애 아동들은 그리고 최중도 지적장애 아동들은 사실 교육 배치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혀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받았을 경우에 교사가 한 사람 아예 따로 배치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 상태가 심한 학생들은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장애 아동의 행동수정입니다. 이 행동수정은 사실상 모든 유형의 장애 아동들에게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 중도 지적장애 아동들은 그리고 제중도 지적장애 아동들은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행동수정을 많이 합니다. 여섯 번째, 지학전 지적장애 아동 교육입니다. 조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장애 아동들이 발달적 지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기 교육을 실시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이 조기 교육은 발달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를 갖게 해주는데도
기여합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아동들이 발견되면 빨리 교육하면 할수록 효과적입니다. 교사가 어떤 역할과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대해야 됩니다. 학급 안에 같은 학생으로 생각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학생을 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수교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지적장애 아동들이 학급과 학교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더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초인지와 문제 해결 부분을 보겠습니다. 초인지는 지적장애 아동에게서 초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지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적장애 아동들은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인지 능력에 맞춰서 지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책에는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3단계밖에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단계는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 표상 단계로 문제의 핵심 사항을 점검하고 관계에 따른 심적인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획 단계로 실행 가능한 전략을 찾아내고 선택한 심적 지도를 재구성 그리고 검토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해 요소를 극복하는 단계인데,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장기 기억에 검색하다가 막히면 다른 방법을 찾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다시 생각해 보거나 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초인지 장애 아동들은 선택한 전략에 대한 실행 검색을 할 수가 없는 것을 감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지 장애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학습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좀 어느 정도 경도일 경우에는 정상인 아동에 거의 준할 정도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단 초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학습의 시간을 일반 아동들보다는 더 길게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은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교수 전략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집중입니다. 지적장애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이러한 낮은 집중력으로 인해서 수업 참여하기가 보통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해서 공부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아동에게는 한 번 이야기한다면 이 지적장애 아동에게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인지시켜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술입니다. 심상에 관한 연구는 특별하고 강렬한 심상이 인출될 수 있도록 돕는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술은 여러 가지 방법인데 주로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반복 교육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 요약하기입니다. 요약하는 목적은 학습할 내용을 간단하게 기억하는 것과 함께 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지적장애 아동들의 능력에 비해서 요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서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게 하면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내용을 한꺼번에 많이 보는 것보다 최대한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고, 전달된 내용을 가능한 한 문장 내지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 시켜준다면 이 요약하기 기술을 통해서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문하기입니다. 이 자문하기는 학습의 내용에 대한 일관적인 질문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사실을 파악하는 학습에 아주 유용합니다. 보통 Q&A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을 통해서 학습해가는 방법입니다.
질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일반화입니다. 지적장애 아동들은 어떤 상황에서 학습한 지식을 다른 상황으로 전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즉, 일반화 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지적장애 아동들은 다른 장애 아동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이런 일반화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화 방법으로 학습을 일일이 다 일반화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적용시켜주는 내용들을 일반 아동들은 그냥 어떤 개념을 주고 적용시키면 자기가 스스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만, 이런 지적장애 아동들은 적용 자체를 도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자기조직합니다. 자기조직화 기술은 아동이 바른 순서로 수행하고 필요하다면 기억해내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일곱 번째, 동시적 처리 과제 특성을 가진 아동의 지도입니다. 지적장애 아동 중에 프레자 1X 증후군 아동이나 브레데 원리 증후군 아동은 전체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시각적 매체를 통한 지도입니다. 지적장애 아동은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정보에 잘 반응하고 그들의 학습은 시각적 매체 활용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의 시각적인 교재를 활용해서 정보를 피드백시킬 경우 아동이 잘 반응합니다. 실제 경험을 통한 지도입니다. 지적장애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경험이나 활동적인 실험을 좋아하는 학습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거죠. 이들은 자리에 오래 앉아있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과정을 수행할 때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좋아하고 정신적인 사고나 조작적인 사고가 어렵습니다. 이런 특징을 잘 이용해서 활동 위주의 교육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한 자리에 앉아서 교육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의 교육을 한다면 훨씬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열 번째, 세상의 관심 영역을 통한 지도입니다.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관심을 끌 때에 더 잘 학습할 수 있던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적장애 아동들에게는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아동이 가지고 있는 관심 영역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빨리 파악하는 것도 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아동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 영역과 연결한 학습들을 해 나가면 아주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최근 쟁점 및 미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장애 아동의 자기결정 부분입니다. 지적장애 아동의 자기결정에 대한 당위성은 당연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이 지적장애 아동들이 자기결정 없이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아동들이 자기의 삶을 위해서 내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적장애 아동에게 자신을 통제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신을 옹호하는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결정이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서 적절한 결정을 하고 자율적 의지와 독립성, 그리고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개인적인 능력의 특징입니다. 여기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보통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임이 되게 만들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그 성적인 행동을 통해서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막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적장애인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자기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때 이제 소송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 장애 아동들, 지적 장애인들에게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 사람의 이 지적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에서 가장 좋고 선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거, 자기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전망할 때 지적장애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교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에 통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동일한 환경에서 배울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평등주의적 측면에서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다양한 학습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지적장애인들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수준에 맞춰서 학습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적장애 아동들은 학습한 내용을 일반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을 사용해서 그 장면이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됩니다. 지적장애 아동들을 위한 보조공학은 초등, 중등 그리고 이후 장애 학생들의 학습 기술을 향상시키고 독립심, 자존심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 선택의 기회가 더 많아지고요. 대하상자의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검색의 성공적인 활용은 통제력과 자기결정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과는 5과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의 특성과 지도입니다.